이번 교육은 하자소송 대응 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입니다. 이 교육은 법무법인 화인 수석 변호사이시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광역시의 자문 변호사이신 이건호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저쪽에서 강의를 하면 앵글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옮겨도 되나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한테 2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이 법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느라고 힘들으셨을 텐데 일단 조금 축약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만 포인트로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1월부터 아파트 하자소송,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다수의 건설사, 그리고 각종 공사 등등 해가지고 많이 이런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한 강의라든지 하자 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동절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면이나 이런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회사에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하자소송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시겠지만 2013년 6월 19일 날 개정 건물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주택법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2013년 6월 19일 개정 집합건물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구주택법이 적용되던 시절에 집합건물법에서는 집합건물법 구조에서 분양자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일단 책임 주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양자가 자력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 대위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분양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었던 반면 분양자가 시공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상법상 소멸시 5년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제 시공자가 좀 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개정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뿐만 아니라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해서 시공자까지 책임 주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시공자는 이런 분양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그 밖에 이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옛날에 채권자 대위로 들어왔을 경우에 분양자에게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만 채권자 대위 청구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여기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정 요건 하에서 시공자도 책임을 질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과거에 이제 주택법상으로는 1, 2, 3, 4, 5, 10 해놓고 요거를 법원은 하자 발생 기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하자 발생 기간이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하였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청구를 할 수는 있었던 건데요. 여기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해가지고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는 10년, 그 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서 2, 3,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행사를 못하면 지나서는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뭐 사용 검사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기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여기 보시면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그리고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 요거는 5년,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3년에 들어가는 게 조경공사. 과거 주택법에서는 2년이었죠. 근데 조경공사에 대해서 개정집합건물법에서는 3년으로 뭐 이제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2, 3, 5하고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사용 검사 전 하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도 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고 공용 부분 사용 검사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 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분양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 집합건물법 9조 그리고 민법 667조 이하 규정에 의해서 준용돼 가지고 671조 단서에 따라 가지고 10년이었단 말이에요. 사용 검사 전 하자도 10년 동안 책임을 졌어요. 근데 2, 3, 5 해놓고 사용 검사 전 하자도 5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이 빨리 들어옵니다. 2년 내에 권리 행사를 못했다 그러면 2년 차 하자 날아간단 말이에요. 3년 내에 권리 행사를 못했다 그럼 3년 차 하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소송이 빨리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3년 차까지 뭐 종결합의하고 뭐 민원이라든지 수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을 거 받고 5년 차 종결합의를 하다가 뭐 깨져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5년, 10년은 아시다시피 저 균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 2, 3, 4년 차에서 해줄 거 다 해주고 실행 비용 많이 써요. 뭐 10억 중에 7억 쓴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소송 들어오면 또 7억 물어줘요. 이랬는데 지금 이제 소송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과연 건설사에게 불리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행 비용을 많이 안 쓴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실행 비용 내에서 그냥 맞고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불리한지 조금 의문이긴 한데요. 과연 그렇게 나쁜 결과만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과거에도 소송이 끝난 이후에 10년 차에 대해서 다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정도 전후에서 소송이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는 거는 1년 잠깐 지나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자 소송이 보통 한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2년 정도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한 4년 6개월 정도 된 시점에 소송이 끝나요. 그럼 5년 10년 차가 또 남아요. 그러면 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법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긴 했는데 거기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그걸 청구권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개정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보수의 절차라든지 이런 걸 규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시행령에서 담보책임 종료와 관련해 가지고 쭉 그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일 이상 그 게시해 가지고 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라든지 완료된 화자보수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뭐 의견 제출 기간, 의견 제출서 이런 거를 20일 이상 게시하고 5분의 1이 반대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종료 확인을 할 수 있다. 과거 입주 보수 완료 확인서 또는 하자 종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자가 입주자 대표가 권리자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그 보수 완료 확인서라든지 하자 종료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해봅니다. 다만 여전히 그래도 입주자
과연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사에서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자 보수 완료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해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기업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를 안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 하자는 여전히 남아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법원 감정인들께서 적용하시는 단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단가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해주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사용검사 전 하자 대응 방안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법률에서는 뭐 하자의 범위나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하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는 들뜸, 박리, 박락, 탈락, 균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봐도 누가 비전문가가 봐도 하자예요. 근데 사용검사 전 하자라고 하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렇게 시공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 하부 바닥 미시공 여전히 그렇게 시공됩니다. 제가 11년 전, 12년 전에 하자 소송할 때도 그건 하자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싱크대 하부 바닥은 시공을 안 해요. 그 하자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건설감정 실무 지침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에 대해서 준공도면이 기준이다. 이렇게 건설감정 실무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준공도면은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최종 설계 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계 변경 시 적법한 통보 또는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승인 도면, 착공 도면 등 별도의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준공도면이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에게 하자보수 비용이 산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주공 감정금액 1,000억대, 대전 스마트 주상복합 감정금액 300억대, 부산 5, 6도 아파트 청구금액 1,000억대, 인천 검단 힐스테이트 309세대 세대당 1,600만 원, 그리고 동탄 메트로폴리스 131억 청구해서 51억 인용. 자, 근데 사용검사 후 하자만 가지고는 이렇게 금액이 안 나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는 10억이 감정금액이었다 그러면 그중에 한 7억 정도가 사용검사 후 하자였고 3억 정도가 사용검사 전 하자였습니다. 근데 원고가 새로운 항목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미시공, 변경시공의 경우에는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무비가. 시공비 차액을 산정할 때 노무비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비가 한 5, 6년 전만 해도 7, 8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14만 원, 15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검사 전 하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15억이 나와요. 심지어는 20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고 15억이 나오면 사용검사 후 하자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7억. 사용검사 전 하자 8억. 20억이 나오면 13억. 이런 식이에요. 사용검사 후 하자보다 전 하자가 훨씬 많이 나와요. 2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 도면과 관련해 가지고 준공도면 기준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의 명확한 문구는 이래요. 준공이 되면 적법하게 설계 변경된 그 최종 공사 완료 도서가 기준이 되어서 하자의 기준이 되고 하자 보수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치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착공 도면이나 사업 승인 도면의 내용이 분양계약이나 분양카탈로그,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하게 설계 변경을 거친 최종 공사 완료 도서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적법하게 설계 변경을 받지 않으면 착공 도면이 기준 도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못 올려드렸지만 한 일주일 전에 선고된 거에서 설계 변경이 적법한 설계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착공 도면 기준 해가지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판례 나왔을 때도 늘상 말씀드렸어요. 설계 변경 절차는 거쳐라. 그럼 다 해야 되냐? 다 할 수는 없죠. 그 변경되는 항목이 얼마나 많은데 금액이 큰 거는 하셔라. 금액이 큰 거는. 그래야지 금액이 적은 것들은 뭐 못해가지고 뭐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시공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항목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큰 것들은 적법하게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지 위험성이 줄어든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했던 건데 이제 검단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원감정이 50억입니다. 309세대에. 착공 도면 기준이 36억, 준공 도면 기준이 14억이에요. 이게 재감정을 통해서 전체에 대한 재감정을 했어요. 그 감정인이 좀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정인 신문을 거의 2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좀 밝혀가지고 전체 항목에 대한 재감정을 한 아마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재감정 통해서도 착공 기준이 10억, 준공도면 기준이 10억 이 정도 나왔어요. 리스트는 보면 뭐 바닥 마감 변경 2억 2,300, 지하 피트 및 건축 공벽 삭제 1억 5,700, 단열재 삭제 3억 3,300 뭐 등등, 욕실 상판 상하부장 미설치 1억 8,900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욕실 보강 방수 삭제, 주방 칸막이 벽지 삭제 이런 거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하자에서 제외되긴 했어요. 이게 이제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 그걸 떠나가지고 준공계 분양계약의 내용인지 뭐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큰 것들은 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안전하다. 최근에 뭐 제가 진행했던 현대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 아파트형 공장 그런 사건에서도 에폭시 라이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착공 도면에 준공 도면에는 에폭시 코팅으로 되어 있고 실시공은 에폭시 코팅이었어요. 그래서 금액은 한 7, 8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원고가 이제 극렬하게 다퉜는데 다행히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문서를 입수한 바에 따르면 설계 변경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하자에서 제외됐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외 사유 해가지고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 부분은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양 카탈로그 그리고 견본주택 이게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연엔 아파트라고 239세대인데 8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금액이 2억 8,100만 원 마루판 재질 변경 시공이에요. 34.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분양 카드라고 이면에 원목 온돌마루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분양 카드라고 3면, 모델하우스, 설계도면, 계약서 등의 온돌마루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목 온돌마루는 우리나라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왜? 열 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면에 자 어떻게 표기되어 있었냐면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를 했고요. 표시광고법에는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시정명령 등등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도 나름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건 하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책임은 물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니들 얼마 줄 수 있니 해가지고 30만 원으로 막았어요.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거를 조정을 통해서 막았는데요. 자, 분양 카탈로그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5년인가 6년도에 상현역 롯데캐슬 그 견본주택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견본주택을 만들고 오픈을 하면 그랜드 오픈 뭐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할 겁니다. 광고를 뭐 한 달 전부터 하죠. 근데 이제 당일날 제가 갔어요. 차를 끌고 갔는데 제복 입은 여성 두 분이 휴지를 주면서 개관일이 일주일 늦춰졌대요. 그래서 왜 늦춰졌냐 했더니 도면하고 모델하우스가 안 맞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기를 했다라고 해.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휴지는 하나 받고 돌아왔죠. 근데 그 회사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2015년 10월경에 그 어디 분양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기흥역에 이제 파크 프로지오라고. 근데 제가 그걸 분양받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누굴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야 이거 괜찮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모델하우스 사진을 400장을 찍었어요. 400장을 찍으면 나중에 실시공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견본주택 그리고 분양 카달로그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동해 하나리움 뭐 해가지고 요것도 보시면 435세대인데 감정금액 23억 중에 사용검사 전화자가 19억이에요. 19억. 자, 분양 카달로그 및 모델하우스 기준 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었냐 하면 모델하우스에는 마루판, 근데 실시공은 장판지. 그래서 세대 바닥 마감 변경 시공으로 11억 6,600. 금액 크죠? 다행히 요거는 이제 분양 전환 아파트여가지고 법리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 회사가 참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렇지 않고 구집합건물법을 가지고 했으면 이거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개장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용검사 전하자 5년이라고. 근데 요거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후에 분양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 회사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소개했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됐던 거는 화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100%다. 100%다. 이렇게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이 냉매 배관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간혹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모집 공고안에 냉매 배관 시공이 명시되어 있는데 세대 거실에 냉매 배관이 미시공됐어요. 금액은 4,600. 뭐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도면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요거는 431세대에 14억 정도 나왔고요. 세대당 금액은 34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액체 방수에 31%에 해당하는 4억 5,600만 원. 근데 이제 방수 계획도상 액체 방수 지시가 없어요. 그리고 실내재료 마감핀 및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에는 배수판 및 묵은 콘크리트로 지시를 했고요. 감정인께서는 이제 지하주차장 단면도를 근거로 해서 3mm 기준에서 보수비를 산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3mm는 감정인께서 유리하게 적용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원고들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재료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닥은 12mm, 바닥은 19mm, 벽은 12mm 정도를 주장을 많이 했고요. 그거대로 해가지고 판결이 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3mm 2013년 표준시방서 4mm를 적용해 주신 것은 피고 입장에서 정말 땡큐죠. 근데 이제 이 실무 담당자가 이게 액체방수 미시공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액체방수를 시공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팠어요. 근데 이견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견층이 좀 액체방수 색깔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머계 방수라고 또 주장을 한 거예요. 실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가 막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산으로 갔는데 자, 방수 계획도상 액체 방수 지시는 없고요. 실내재료 마감표하고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는 배수판 묵은 콘크리트가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공은 이걸로 되어 있었어요. 다만 이제 지하 주차장 단면도에 이런 게 있다 보니 액체 방수 지시가 있다 보니 감정인께서는 이걸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서로 도면 간의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배수판하고 묵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거나 또는 액체 방수를 시공하거나 뭐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선택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걸로 마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근데 요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판례를 좀 보다 왔는데 실내 제로 마감표 상에 지하 1층, 2층 액체 방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도면에는 보니까 지하 2층에만 액체 방수 지시가 되어 있고 지상 1층 주차장에도 액체 방수 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상 1층에는 또 시공을 안 했어요. 액체 방수를. 우리는 통상 지하 2층에만 액체 방수를 시공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두드려 맞았는데 이게 그 사건의 경우에도 도면하고 실내 재료 마감표하고 일치하지 않았어요. 실내 재료 마감표에는 지하 1층, 2층, 지하 주차장, 액체 방수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시공 위치는 도면 참조 이렇게 해서 도면이 먼저라는 것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지금 설계도서 해석순위에 보면 특기시방서, 그다음 준공도서, 준공도면, 그다음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그리고 승인된 시공도면 뭐 수량산출서 뭐 이런 순서로도 가는데요. 준공도면하고 실내 재료 마감표의 우선순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내 재료 마감표에서 표시를 못하는 것은 도면에 표시하는 걸로 해주고 도면에서 표시를 못하는 것은 실내 재료 마감표에서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거를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주기에 좀 애매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뭐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계도면 오류와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도 간혹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감정인께서 산정 제외했다가 2억 정도를 산정하셨는데 이게 실내 제로 마감표 주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바닥방수 치켜올림 미시공 관련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액체방수 연장 1000 그래놓고 지하주차장 바닥 및 외벽과 면하는 외측 옹벽의 수평 및 수직 연장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설계회사는 그 문을 닫아가지고 설계 의도가 뭔지 조회하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여러 분의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수평 수직 및 연장 길이 뭐 이랬으니까 이게 치켜 올림을 1000까지 올리는 걸로 기둥이고 뭐 벽이고 다 해가지고 뽑은 게 이거예요. 뭐 설계 의도가 조회가 안 됐으니까 이제 이거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았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싱크대 관련해 가지고 좀 또 설명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 싱크대 하부 미시공 하부 바닥을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는 보수 비용을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요게 2015년인가 그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 이렇게 규정하기 전에는 10건의 판결 중에 7건은 시공비 차액을 뽑았습니다. 시공비 차액은 바닥 마감, 마루라고 하면 마루가 그 안까지 깔리는 재료비 그리고 까는 노무비 그 차액을 인정을 했고요. 10건 중에 7건 정도는 그러니까 금액이 좀 됐죠. 그리고 10건 중에 2건 정도는 이제 에폭시 비용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10건 중에 1건 정도는 하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 에폭시 페인트 도장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이후에는 거의 이걸로 가요. 근데 최근에 이것도 여기 이거 강의안 보내고 나가지고 나온 판결인데요. 싱크대 하부하고 벽체를 다 제외한 판결이 있어요. 근데 그 판결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 공사 시방서에 싱크대 하부 벽체 콘크리트 마감 그리고 싱크대 하부 바닥 시멘트 몰탈 마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싱크대 벽체 마감은 설계도서에 마감재를 미시공하도록 표기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도면에서 표기를 못한다라고 그러면 실내재료 마감표에 주방이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주기란에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시방서에서 표기를 해주면 좋다. 그러면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런 사례는 많아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것까지 제외해 준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소개를 못했어요. 왜냐? 한 일주일 전에 나왔거든요. 일주일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산만 무슨 아파트인데요. 뭐 18억 정도 나왔는데 금액은 뭐 2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금액의 17% 해당하는 금액이 싱크대 하부예요. 3억 정도 나왔어요. 싱크대 하부 벽체가 근데 2억 4,100만 원이에요. 하부 벽체. 하부 바닥은 요게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에폭시 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시공비 차익 같은데 정확하게 옛날 판결이라 잠깐만요. 2014년 판결이면 이 금액은 시공비 차익으로 보여집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공비 차익이고요.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냐면 준공도면의 이 부분 벽체 마감 방법이 지정 마감과 타일 마감 그리고 지정벽 타일 벽지로 명시되어 있고 마감 미시공이다. 그래서 하자다. 하자 보수 방법상 장소적 특성이나 벽지의 재료적 특성에 비추어 벽지로 마감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타일 시공을 기준으로 하자 보수 비용을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요 2억 4,100만 원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감정인들께서도 한 10분 중에 한 6분 정도는 싱크대 하부 벽체는 시공을 안 한다. 그래서 이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한 4분 정도는 원고가 이렇게 신청을 하니까 금액을 또 뽑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 사건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갔는데 이제 법원으로 갔는데 하자에서 제외될지 안 될지 이거는 감정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아니면 또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되고 그러면 10건 중에 4건 정도는 하자로 인정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수 없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설계도서의 마감재를 미시공하도록 표기한 경우 하자에서 제외. 그리고 방금 사례 설명드렸잖아요. 싱크대 하부 벽체 콘크리트 마감 그리고 싱크대 하부 바닥 시멘트 몰탈 마감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공사 시방서에. 그런 사례 좀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일 모르타르 뒤체험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도 우리가 통상 더블층 공법으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블층 공법은 100% 뒤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근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는 더블층 공법에 대해서도 밀실하게 채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100%를 기준으로 하자를 인정해 왔어요. 물론 감정인께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80% 기준으로 뽑아주신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요즘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은. 그래서 우리는 주구장창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이 80%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00% 체험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보통 뜯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한 55%에서 60% 정도? 뒤체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액체방수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80% 기준이다 그러면 그럼 그래 80%에 근접하게는 시공을 해줘야지 재판부에서 80%를 시공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심지어는 45%뭐 이런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측정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100%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건 설명은 좀 드릴게요. 요걸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여기 벽타일 뒤체험 부족과 관련해 가지고 금액 크죠? 2억 5천이에요. 실내외 재료 마감표에 뒤체험 70에서 80% 표기되어 있어요. 뒤체험 70%를 기준으로 하자 및 보수비를 판단해야 되고 일부 타일 보수할 경우 규준 틀 설치와 목매긴 공정이 불필요해서 뭐 등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건 제가 건설사에서 누누이 강의할 때부터 이런 건축기술 지침의 그 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사 시방서에 넣어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넣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네.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여기도 보시면 주택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등등 특별시방서가 표준시방서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이제 감정인도 이게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분류했다. 그리고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가 우선 적용해야 하니까 공사시방서상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보수비를 인정한다. 공사시방서 제일 우선순위. 설계 도면보다도 우선인 게 공사시방서. 여기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최근에 60%도 인정이 된 게 있는데요. 제가 차마 60%라고 쓰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60%는 좀 위험했어요. 그럼 감정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 70%나 80% 정도 해놓으시면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요겁니다. 부착력 불량, 부착 강도 부족. 이게 부착 강도 부족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883세대인데 35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타일 부착력 불량이 31억이에요. 이게 8개 샘플을 강도 시험을 했는데 다 탈락을 해가지고 전체 철거후 재시공 비용이 인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1단지, 2단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가고 타일 업체 동일해요. 근데 1단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2단지에는 타일 탈락이 많이 발생한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착 강도 부족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타일 시공에 있어서 좀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뒷체험 부족 관련해 가지고 할 때 건축 기술 지침이 8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도 80%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날 보면 55%막 이래 가지고 야, 더블침공법에서 80%를 채우는 게 이게 안 되나 보다 물리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제가 한 2건 정도에서는 90% 가까이 뒷체험이 된 것도 봤어요.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술자의 숙련도라고 그러던데 떡밥을 많이 올리면 된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 평활도를 맞추기가 힘들죠. 근데 요즘 이제 노동자들을 좀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공 철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31억 크죠, 엄청 크죠. 800세대 중에서. 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설계 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이제 에폭시 라이닝인데요. 402세대 22억 중에 사용 검사 전화자가 16억이에요. 자, 사용 검사 전화자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사례가 뭐냐면 에폭시 라이닝 두께 부족이 한 7억 정도 나왔어요. 전체 금액의 30% 해당합니다. 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사용 승인일이 4년 5개월이니까 2011년 정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잖아요. 2011년. 근데 액체 방수 두께 부족 관련해서 1종 2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고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뭐 그런 액체 방수 1종은 이런 순서대로 한다. 액체 방수 2종은 이런 순서대로 한다. 해서 7억 정도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건 요거 설명 드릴게요. 에폭시 라이닝인데요. 이 회사는 슬라이스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그린테컴에 특허받은 제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슬라이스 에폭시 라이닝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0.3에서 1mm 사이에서 시공을 하면 기존 에폭시 라이닝과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내는 특허받은 제품이다. 라는 그린테컴의 사실조회 회신도 받았고요. 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 슬라이스 에폭시 라이닝 SEL의 경우에는 그런 취지다. 얇게 시공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낸다. 뭐 이런 취지의 회신도 받았어요. 근데 도면에는 여전히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폭시 라이닝은 3mm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3mm하고 실제 시공된 0.3mm 정도 하고의 차액 6억 8,900만 원을 그대로 두드려 맞은 사건이죠. 자,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제 액체 방수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은 이제 기술력이 좋아지고 제품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을 가진 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재들에 대해서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게 제조사가 가지고 있어요. 제조사 시방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통상은 우리는 공사 시방서에 이런 특화자 이런 특별한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제조사 시방 기준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둬요. 그러면은 제조사 시방 기준에 가면 이 슬라이스 에폭시 라이닝도 0.3에서 1mm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0.3은 아니더라도 1mm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금액은 대폭 다운되겠죠. 왜? 노무비 때문에. 솔직히 자재비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노무비가 비싸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3mm 기준하는 거하고 1mm 기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공사 시방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에폭시 라이닝이 이제 7억 5천 정도 됐는데요. 이게 설계도면상 에폭시 라이닝 3mm 기준이 돼 있었는데 실시공은 0.532mm예요. 그리고 하도급 계약서상에는 SEL 시공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시공은 에폭시 코팅으로 했대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실시공은 이렇게 하고 도면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도 그냥 두드려 맞은 거죠. 이거 하나 제대로 정리만 하더라도 이 금액은 회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지 내 방음벽 누락 변경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착공도면 기준이었어요. 1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방음벽을 대체해서 수림대 조성으로 설계 변경을 했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구청하고 주고받은 공문이 있어요. 그런 공문 등을 통해 가지고 하자에서 제외되었던 건데요. 이제 그 수림대 조성으로 해놨고, 그러니까 그런 적법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액체 방수 관련해 가지고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0년 이후에 그 하자 소송을 하면서도 이 C종이라고 기재된 것도 봤습니다. C종. 근데 C종이 94년도 거잖아요. 이제 99년도부터는 이제 두께 기준이 없어졌고 2006년도에도 없어졌고 2013년에 이제 4mm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4mm는 액체 방수 두께 강도 측정을 위한 최소 두께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에요. 그 발간하신 거기에. 그리고 4mm가 되지 않더라도 강도가 나오면 합격. 근데 4mm가 넘더라도 강도가 안 나오면 불합격. 다만 강도 측정을 위해서는 4mm는 있어야지 강도가 시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4mm로 많이 시공을 하기도 하거니와 제조사에서도 4mm 또는 5mm, 6mm 이 정도 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99년도에서 2006년도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하자로 인정을 했는데 왜 하자로 인정했냐? 첫 번째 제일 1세대 도면 표기가 도면에 두께 표기가 있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인정됐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도면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세히 들여봤더니 공사시방서에 액체방수 시공지시편에 액체방수 어디는 액체방수 1종으로 하고 어디는 액체방수 2종으로 한다. 액체방수 1종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해가지고 시멘트 풀칠,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칠, 시멘트 몰탈, 시멘트 풀칠,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뭐 이렇게 몰탈 이렇게 해서 2번 바르는 거. 그래놓고 여기에 1에서 3mm, 1mm, 1에서 3mm, 뭐 6mm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두께를 쭉 적어놨어요. 다 더하면 최소 두께 18mm에서 최대 두께 24mm. 그래놓고 도면에 두께가 없대요. 있죠. 공사 시방선도 설계 도서인데. 그래가지고 최소 두께를 가지고 인정이 되거나 했었어요. 그게 이제 1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시공사들에서 도면에 두께를 다 없애버립니다. 시방서에도 그런 내용을 잘 안 넣어요.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재료량이 1994년, 99년, 2006년에 걸쳐서 변함이 없다. 재료량이 변함이 없으면 두께도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먹혀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13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고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방서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원고 주장에 벽체 19mm, 벽체 12mm, 바닥 19mm 뭐 이런 규정을
잘 인정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판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이 액체방수 관련해 가지고 법원은 뭐 이렇게 해서 1999년도에는 1종 2종으로 2006년도에는 벽체와 바닥으로 뭐 이렇게 변경이 됐고 했지만 건축공사 표준시방수상 액체방수는 94년, 99년, 2006년 걸쳐 개정되면서 층수와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방수층의 마지막 공정인 방수 모울탈 발음은 변경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액체방수 재료 수량도 94년, 99년, 2006년에 걸쳐 변경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시공비 차액을 하자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2016년 판결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판결, 2020년 판결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감정인은 1종을 18mm, 2종을 10mm로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놨어요. 금액은 제가 적진 않았네요. 금액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 건축공사 시방서의 시멘트 모르타르게 방수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방수제의 배합 및 비법, 발음에 관하여 방수제 제조사의 지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수제 제조사 기준인 바닥 6mm, 벽체 5mm를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사 시방 기준에 따라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자, 제조사 시방 기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특기 시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특기 시방서죠. 원래는 특기 시방서. 근데 잘 인정을 안 해요. 재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갖다 넣은 거예요. 공사 시방서에다, 이 사건 공사 시방서에다가 이렇게 제조사 시방 기준을 따른다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판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실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이제 또 요거 설명을 드리면 2020년 판결. 요거는 감정인께서는 이제 요 항목은 19mm 바닥이죠. 벽체는 12mm 두께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했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건축공사 표준품셈의 재료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시공한 걸 보세요. 3.88mm, 6.21mm, 3.93, 6.21, 3.93, 4.48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중공도면이 시방사양의 두께하고 구체적인 시공지수가 없다. 두께와 성능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두께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통상적인 수준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두께 이상의 액체 방수가 시공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는 이제 이런 재료량이나 재료비 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노무비만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 승인일 당시 적용되는 2013년 표준시방서에는 4mm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난 4mm를 기준으로 하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금액은 요거는 하자가 아니고 요거는 920원, 요거는 2,600원, 요거는 1억 11만 7천 원. 이건 쇼킹한 금액입니다. 쇼킹한 금액. 판결이 요정 920원, 2,600원 인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액체방수 기본 억대입니다. 하자 금액이. 액체 억대예요, 억대. 아까 보셨잖아요. 액체방수 7억. 이거 뒤로 가면 좀 그러니까 제가 그 슬라이스 에폭시 라이닝 설명드릴 때 액체방수 그 금액이 7억이에요. 7억. 전체 금액 30%. 이건 쇼킹한 금액이에요. 근데 보시면 거의 3mm 근접하거나 3mm를 넘겨서 시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얘들이 3mm는 시공했구나. 그래서 내가 3mm로 보겠다. 더블칭공법도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이 80%라고 하고 있으면 한 75%, 77%뭐 이렇게는 시공을 해야지 얘들이 80%로 시공하려고 했나 보다. 그럼 난 80%로 기준을 해야 돼. 이렇게 할 텐데 보면은 45%, 50%. 그리고 요즘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에폭시 본드인가를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띄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뒷체험이 10%, 15%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엔지니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제조사 시방 기준에 보면 40%는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40%.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뭐 그 시공의 편의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하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자가. 근접하게는 해주셔야지
우리가 주장하는 기준이 인정될 수 있다. 3mm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3mm 기준이 인정됐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설명드렸지만 도면에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공사시방서에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액체방수 관련해 가지고 14억인데 사용검사 전화자가 9억입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인 6억 8천만 원이 액방인데요. 여기에 설계도면 및 건축시방서에서 7-3 액체방수에서는 두께 기준 제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인께서 건축시방서 7-5 방수 모르타르 두께 15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셨어요. 요거는 1심에서 그냥 이대로 판결이 나가지고 항소심에서 좀 다투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요걸 가지고 적용한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해요. 뭐 그래서 근데 금액은 이제 크다. 뭐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몰탈 두께 부족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금액이 크잖아요. 3억이에요, 3억. 자, 도면상에는 18mm로 기재되어 있었고 보통 이제 초벌 7mm, 재벌 7mm, 정벌 4mm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이제 그 콘크리트 마감 거푸집이 뭐 워낙 좋고 그래 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마감면의 경우에는 뭐 초벌을 안 하고 재벌 정벌만 하거나 아니면 초벌 정벌만 하거나 뭐 같은 거죠. 이렇게 두 개만 바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시공은 10mm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도면에는 18mm로 되어 있고 재판부는 18mm를 기준으로 3억 상당의 하자를 인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멘트 몰탈 두께가 중경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방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수 두께가 부족한 경우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항목은 하자에 해당한다. 자, 요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요게 자, 몰탈하고 몰탈 바르기 벽체 몰탈인데 왜 방수 얘기가 나올까? 다만 통상적인 건축관리상 최소 몰탈 두께를 11mm로 보고 있고 방수 성능을 결정하는 지표는 방수층의 두께가 아니라 압축 강도, 흡수비, 특수비 인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제한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자, 그 법원의 그 판단을 하시는 이제 판사분들은 법률 전문가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도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자로 보겠다는 취지이긴 한데요. 거기에 벽체 몰탈 바르기 관련해서 이런 방수나 이런 것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런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실시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자가 인정됐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공을 재벌 정벌만 했다고 그러면 뭐 공사시방서에 콘크리트 벽체의 경우에는 초벌은 생략한다. 기재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게 기준이 될 거예요. 11mm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이 경량철골 천정틀 미시공 이것도 아직도 많이 나와요. 아직도 많이 나오는데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자에서 제외된 거라 이제 그냥 금액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거고 10% 정도 금액이에요. 1억 5천만 원 정도. 재료 마감 상세소당 경량 철골 천정틀 표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SMC 천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겠지만 SMC 천정의 경우에는 타일 이렇게 끝에 부분 거기다가 이렇게 천장을 딱 얹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일 여장면도 없겠죠. 근데 타일 여장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자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요. SMC 천정의 경우에. 경량철골 천정틀도 여전히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SMC 천정의 경우에는 이게 불필요하다. 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축사 사무소, 이게 설계사죠. 그리고 이제 감리사무소에 전화를 사실 조회를 했어요. 다 조회는 이렇게 SMC 천정의 경우에는 경량철골 천정틀이 필요 없는 자재로서 설계상의 오기다. 뭐 설계 도면에서 지우지 못한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는 회신이 왔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SMC 천정이라도 경량철골 천정틀이 설치되어 있으면 등기구 및 전선관을 고정하기 쉽고 내구성도 높아지는 점.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실내 재료 마감표, 41형 주 단면도 등의 천장틀을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조의 결과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의 위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 이 우리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다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설계사하고 감리겠죠. 근데 법원은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는 설계사하고 감리는 한 편으로 봤어요. 같은 편. 근데 이제 설계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뭐 거래를 하거나 하는 설계사무소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감리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리 계약을 야 우리 이 아파트 현장에 니네가 감리해줘, 우리 오피스텔 현장에 니네가 감리해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관할 관청에서 뭐 지정을 하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는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편이다 해가지고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버리면 우리는 SMC 천정을 한다고 하면 도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경량철골 천정틀을 없애거나 하는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미식재 관련해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면 이게 고사목 관련해 가지고는 참 옛날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조경회사 너무 억울했어요. 그 주택법상 2년차 하자고 2년 끝나고 나가지고 다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돌아다니면서 죽은 나무들 다 보수해주고 그랬는데 7, 8년 정도 돼가지고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떡하니 2년차 하자에 대해서 하자 보수비 인정받고 시공사에서는 니네가 심은 거 죽었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영세한 조경업체에서는 제가 그 조경업체 대리하지도 않는데 재판 끝나고 나면 절 붙잡고 이게 너무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정집합건물법에서는 조경 항목에 대해서 3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척 기간인 관계로 그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관계로 2년 전후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 죽은 나무들 조경회사가 책임져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점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조경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과거에도 조경회사가 제대로만 관리를 했으면 좀 책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었어요. 보통은 소나무 몇 주, 무슨 나무 몇 주, 무슨 나무 몇 주 쭉 해가지고 위와 같은 나무를 보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관리사무소장 또는 뭐 입대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꽝 찍었어요. 그럼 어떤 나무가 죽었고 어떤 나무가 살았는지 뭐 어떤 나무를 보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자에서 제외하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조경도면에 표시를 해요. 이제 짜잘한 군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제 큰 나무들 금액 많이 나가는 것들을 위주로 뭐 해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식 사진하고 고사 사진하고 보식 사진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해가지고 좀 서류를 남겨요. 그래서 좌측에 보식전 그리고 우측에 이제 보식한 거. 그래서 거기에 101동 1, 2라인 좌측 소나무 보식 현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자료를 줘요. 그러면 그 결함 현황도 하고 그 특정되어 있는 그 수목들하고 감정인이 감정 시점에 조사된 고사목하고 사이에 중복되는 애들은 있겠죠. 걔들은 그래 우리가 보식을 잘못해가지고 죽었겠다. 그래 그건 우리가 책임질게.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담보책임 기간 경과 후에 죽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해서 먹혀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죠. 근데 이제 조경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관리를 좀 하면 과거에는 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개정 집합건물법 때문에 소송이 빨리 들어오면서 조경회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돈으로 물어주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요 추가식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식재 추가식재 관련해 가지고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그 그러니까 조경수가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보니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옮겨서 심기도 하고 도면에 있는 위치가 아닌 그러면 도면에 있는 위치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미식재예요. 그리고 도면에 그려져 있지 않은데 심겨져 있으면 뭐 대체식재 또는 추가식재라고 부르죠. 근데 요 이제 판결을 제가 좀 소개할 텐데요. 이게 광주지방법원 판결인데 여기서는 고3인 미식재로 하자보수비가 1억 1,600만 원이 산정됐어요. 근데 추가식재가 1억 3,300만 원 상당이 추가식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조경식재의 경우 구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다른 곳에 대체 식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땡땡건설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관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하자에서 제외하겠다. 추가 식재 비용이 미식재 고사 이거보다 더 많으니까 하자에서 제외한 판결이에요. 다음 중앙지방법원 판결인데요. 미식재 보수비가 1억 5,900이에요. 근데 피고 땡땡건설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수목을 추가 내지 대체 식재했다. 근데 이런 추가 식재, 대체 식재가 구분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계도면에 지정된 조경수들의 식재 장소와 다른 장소의 수량이나 품종을 변경하여 추가한 것을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가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책임 제한에서 고려하겠다. 자, 이게 같은 회사 판결입니다. 같은 회사.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디서는 추가 식재를 했는데 제외해주고 어디서는 추가 식재를 했는데 안 제외해주고 이게 무슨 이런 이상한 판결이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통은 형평의 원칙상 미식재 위치가 아닌데 추가 식재가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걸 제외해 주는 게 공평의 원칙상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감정인들께서도 요 추가 식재 비용을 처음부터 제외해 가지고 미식재 비용을 산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요건 감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감정을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감정을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모르겠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미식재 부분 적용도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추가 식재는 그렇다 치고, 추가 식재는 뭐 나중에 우리가 주장해가지고 고사나 이런 데서 빼달라라고, 아니면 책임자에서 빼달라, 우리는 이만큼 추가 식재 뭐 1억 원어치 상당을 더 심어놨다, 반영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조경도면 정리, 그것도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 소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아주 고가의 소나무 이런 거 많이 갖다 심잖아요. 조경 특화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500년 된 느티나무인가 이거 갖다 심어놨다가 배수로 잘못 해놔가지고 고사된 것도 있었어요. 금액은 6천만 원. 진짜 6천만 원짜리 남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00년 된 느티나무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큰 것들 위주로 도면 정리, 조경 도면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제 최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이제 대피공간 도어 체크 미시공인데요. 이게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 여기에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판결 하나 소개할게요. 준공도면 A529 단위세대 창호 일람표에 해당 방화문에 대하여 도어 체크를 설치하도록 표기되어 있다. 그럼 준공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설치해야죠.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죠. 여기는 이걸 설치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 해석상 여기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이거 또는이란 말이에요. 또는. 그러면 이거 안 해놔도 방화문 대피공간 도어를 닫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닫고만. 근데 도면에 표기되어 있어서 하자 인정. 근데 이 사건 판결을 보시면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는 도어 체크를 시공하도록 지시된 사항이 없고,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 등 기준에 보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또는 도어록으로 닫힌 상태가 유지되면 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는 피난 동선 중간 지점이 아닌 최종 목적지에 해당하는 대피 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도 제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고 오히려 화재 시 위험할 우려가 있다. 왜? 도어 체크가 있으면 문을 열 때 조금 좀 버겁게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도어 체크 시공 지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2018 이제 국토교통부가 좀 이제 견해를 변경해가지고 2018년 1월 23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의 해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 이후에는 도어 클로저를 시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화문은
과거에는 이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 소송이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또 방화문을 좀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좀 잘 만들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단열성이 높아지면 이제 그런 이제 방화 성능이 떨어지고 방화 성능이 높아지면 단열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철판의 두께부터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제가 한 15년 전 된 아파트 살 때는 이제 현관문이 되게 가벼웠으면 한 3, 4년 전에 잠깐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갔던 아파트 2018년 사용 승인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묵직합니다. 엄청 묵직해요. 일단 프레임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철판 두께도 그렇고 뭐 프레임 구조도 그렇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이라고 해야 되나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방화문의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시공하던 문을 띄어다가 성능 시험을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다투고는 있습니다만 재판부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문짝대로 최초의 시공 상태대로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이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그 방화문이라고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가피하게 띄어서 시험을 하는데 요즘은 문짝 교체 비용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짝 교체. 과거에는 문틀 플러스 문짝 해가지고 세대당 한 200만 원 뭐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문짝 교체 비용만 인정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이제 보강 비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방화핀을 한 개소당 3개소 설치하고 방화용 가스켓을 교체하고 시험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 비용만 인정된 거죠. 3,600만 원 정도. 근데 요건 좀 이례적인 사안이고요. 근데 요즘은 방화문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비율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그 개정 집합 건물법 이후에 소송이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방화문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에 5년, 6년 지나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방화문 업체가 상사 소멸시효, 그러니까 사용검사전 하자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동안 상사 소멸시효로 청구를 안 했으면 그냥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입주자 대표나 구분 소유자한테 책임을 지고 방화문 업체에 구상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발생했죠. 근데 요즘은 빨리 들어오니까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화문 업체에 구상을 해놔요. 그러니까 방화문 업체가 뜨거 하고서 얘들이 관심을 엄청 가집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잘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성능이 좋은 것 같고 소송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성능 시험에서도 합격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뭐 옛날에는 뭐 방화문의 경우에 뭐 잡철업체 거도 갖다 붙이고 뭐 이랬다고 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방화문 업체에 구상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를 또 계속 내가 사업을 하는 이상은 그 업체 제품을 또 써야 되니까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구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방화문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방근 시트. 이게 2013년 조경 설계 기준에서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그리고 2014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방근층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요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방수층 및 방근층은 KSF 4938에 따라 내구성을 확보한 소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2013년 이전에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 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럼 우려가 없다면 설치 안 해도 된다. 근데 방수 시트가 방근 기능까지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방근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한 10개 중에 하나. 근데 그래서 옛날에 2013년 이전에는 방근층을 별도로 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렇게 조경 설계 기준이 바뀐 걸 알고서 원고 대리인 측에서 이런 항목을 발굴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 시작한 거예요. 2013년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진행한 게 한 9건, 10건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배척을 했어요. 이건 하자가 아니다. 당시 규정이 없었다. 근데 2013년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인데 2013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고 2013년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하자로 인정돼 가지고 1심에서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이제 항소심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판결의 요지는 뭐냐? 2013년에 이렇게 조경 설계 기준이 바뀌었으면 니들이 공사에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준 바뀌었는데 왜 옛날 기준 거대로 해가지고 시공을 했느냐? 그게 판결 요지였어요. 이제 항소심에서 일단 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팠어요. 이 실제로 판 시점이 한 6년 정도 된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팠더니 당연히 뿌리가 그 구조체까지 도달하지 않거나 도달했더라도 침투하지 않았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감정인께서도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향후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식물의 뿌리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도 침투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해서 하자에서 제외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외를 했는데 또 다른 LH 사건에서 1심에서 또 딴 데서 두드려 맞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LH에서는 자기네 임대 아파트 많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된 아파트를 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제 담당 변호사인 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연구 결과 천근성 수목은 그 뿌리가 구조체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근성 수목은 구조체에 간다고 하더라도 물을 찾아가는 습성상 구조체로 침투 안 하고 옆으로 퍼져나간다. 그런 현황 등을 통해 가지고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 항소심에서 이제 하자가 아니라고 바뀌면서 그 연구 보고서가 국토교통부로 들어갔고,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이 2019년에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인공 집안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 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강의를 할 때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개정됐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는 시행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도 방근층이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설계상 하자다. 규정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설계에 넣었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으니까 땡큐긴 한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시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시행사가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받은 판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2019년 이전은 상관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간 동안의 경우에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좀 그 감정 신청을 통해서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침투나 침투 우려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층간바닥 구조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2018년에 분양받아서 들어간 아파트의 경우에 층간 소음이 상당히 심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심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2018년 7월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요게 2019년 4월 기사입니다. 감사원에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91가구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떨어졌고 민간 아파트 65가구 전부가 실측 등급이 하락했다. 조사 대상 중 114가구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다. 공공은 126가구 중 67가구, 민간은 65가구 중 47가구. 자, 이 기사를 딱 보고서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한 알게 됐죠. 자, 그럼 그 기사를 저만 봤을까요? 원고 대리인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준비는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에 층간소음 관련해 가지고 소송 사례를 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자 소송의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었고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아파트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한 거예요. 뭐 100세대면 100세대 중에서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뭐 한 30세대, 뭐 50세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재판부 판결 동향을 이렇게 보면 차음제 비용으로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43,000원에서 48,000원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0년 전에 제가 분석을 했었으니까. 그럼 그 이전 판결이겠죠. 그러면 한 평당으로 하면 한 13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고요. 거실 비용을 인정하면 10평 정도 잡으면 135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층간소음 비용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게. 근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판결은 더 그 이전 거고. 그러면 지금은 더 비용이 비싸겠죠. 지금 뭐 제가 이제 그 표준품셈에서 그 차음제 뭐 단가나 이런 걸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그 정도 인정됐으니까 지금은 얼마가 인정될지 뭐 추산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한번 좀 유의해 가지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전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떨어졌다. 이거는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강화마루 소음 요거는 이제 강화마루가 아시겠지만 이제 접착제를 안 쓰고 그 쪽매 요거를 이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시공 편의성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하자 보수할 때도 그 부분만 딱 끼고서 새로 딱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 보수에 있어서도 용이하다라고 해가지고 시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분양받았던 그 아파트 옆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됐는데 그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강화마루로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간혹 이렇게 찌그덕 소리가 나나 봐요. 소음. 그래가지고 뭐 초칠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뭐 이래도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하자 심사 신청했다가 소재기를 한 거예요. 근데 569세대 중 391세대, 요 B 아파트는 797세대 중 500세대. 거의 많은 세대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A 아파트의 경우에는 27억 중 10억이 인정됐고요. B 아파트의 경우에는 34억 중 13억이 인정됐는데 이게 40% 감액한 금액이에요. 40% 감액. 아니 60% 감액한 금액. 여기 보시면 감정인은 위 항목을 중요한 하자로 판단하고 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소음의 정도는 보행 기준 최소 55.3에서 66데시벨로 측정. 반면 감정인이 감정 방식에 한계가 있었던 점, 그리고 측정 당시 요게 이제 이게 그 층간 소음의 경우에는 이 데시벨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화마루에서 찌그덕찌그덕하는 소리는 이걸 어떻게 어디서 측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감정인은 이 어깨 여기 가슴 높이인가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감정 방식에 한계가 있었고 측정 당시 외부 소음이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뭐 이런 거 토대로 해서 감정 금액의 40%. 이제 재판부도 이걸 100% 인정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준 거예요. 상당히 많이 60% 감액.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경과시마다 5% 정도씩 감액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15% 감액해야 될 건데 지금 60% 감액. 이런 문제도 있다. 자재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좀 해라. 신중을 좀 기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화강석 꼬즘총 미시공 요거는 2006년 여기 2013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보면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피노로 교정시키며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석재 전용 에폭시를 다 썼어요. 근데 이 이후에도 그 전에 그렇게 시공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석재 전용 에폭시를 써가지고 저 대전에 있는 천세대 거기서는 철거후 재시공 비용으로 40억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물론 그게 인정되진 않았지만 근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법원이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문제가 있죠. 광주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다. 그럼 보수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대응하시는데 좋겠다. 자, 그래서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여기 꼬즘촉 시공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 당시에 꼬즘촉 시공 지시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적용되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준공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에폭시 접착제 사용으로 인한 외벽 석재 탈락이나 파손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규정이 없었으니까. 이 사건은 이제 규정이 있었을 텐데요. 하자 부수미 2,100만 원만 인정했는데 여기 보면 고정핀이 미시공된 것 외에 외벽 석재 앵글 뭐 이런 건 제대로 시공되어 있고 부착력 문제나 석재 하중 전달로 인한 석재 파손 등 발생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철거 후 재시공까지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한 40억 정도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비는 2,100만 원 요 시공비 차액 요것만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뭐 결과는 잘 나왔죠. 2,100만 원 정도로 그냥 막았다라고 하면, 근데 이것도 안전상의 문제, 탈락이나 뭐 이런 징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철거 후 재시공 비용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꼬즘촉 시공하시라 뭐 이런 취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이제 준공 내역서 항목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보시면 준공도면 시방서에는 그 위 항목들, 요거 이제 준공 내역서 기준 항목이라고 원고가 주장한 항목들이에요. 요거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감정인은 차순위인 준공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 주택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로서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수량산출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된다. 따라서 수량산출서에 해당하는 준공 내역서를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자, 그런데 준공 내역서가 수량산출서인가요? 아닐 겁니다. 보시면 준공 내역서는 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여기 준공도서 사본 작성 지침에 보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설계 변경분을 포함하여 소요된 공사비, 자재 수량 등 설계 물량을 기술한 내역서고요. 수량 산출서는 주택법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주택 설계도서 작성 기준 4조에서 있는데 이게 착공 신고 때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선순위 정하지 않은 경우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시공할 때 도면에 일치가 안 되면 그러면 요 순서대로 봐가지고 시공을 해라 라는 걸 거고, 그러다 보면 시공하는 와중에 있어야 되는 서류가 수량 산출서란 말이에요. 근데 준공 내역서는 공사 다 끝나고 나가지고 공사 다 끝나고 나가지고 정산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란 말이에요. 과연 이거를 수량 산출서로 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죠. 근데 시공사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준공 내역서를 대충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특별시설물 안전관리공단인가 어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실시공하고 불일치하게 만들어 놓은 잘못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금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뭐 어느 회사 거는 준공 내역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억, 6억 막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요즘 회사들이 이런 준공 내역서, 준공도서 검토라고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거의 완료돼 가지고 입주자 들어올 때쯤 되면 입주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다른 현장으로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도서를 현장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내 회사의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들의 경우에는 준공전 도서 검토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준공도면하고 실시공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이 회사에 부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좀 진행했던 건데 여전히 욕실 천정틀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기준 같은 거 이런 거 도면 상호간 일치시켜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니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량 같은 것도 비교해 가지고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 있다라는 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층이음 균열 보습이 관련해 가지고 2015년 이전에는 0.3 미만 층간 균열의 경우에는 표면 처리, 0.3 이상 층간 균열의 경우에는 충전식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2016년인가 건설감정 실무 지침이 층간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폭 구분 없이 충전식을 적용해라라고 하면서 균열 그 단가는 표면 처리 공법은 3,788원 그리고 충전식은 12,300원 정도로 정해놨어요. 금액이 3배죠? 3배. 4배인가?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서 외기 유입이라든지 누수 뭐 이런 등등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관통 균열인 층간 균열의 경우에는 균열폭 구분 없이 충전식을 적용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시공사가 다 다투고 있어요. 여기는 필요가 없다. 0.3 방수키를 시공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외기 유입이라든지 누수 위험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지금 요렇게 요건 제가 진행했던 거고요. 요건 이제 대림인가 하여간 다른 회사 사건인데 요 두 개 사건에서 0.3 미만 표면 처리로 0.3 미만 층간 균열의 경우에는 표면 처리로 충분하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있는데 건설감정 실무지침이 좀 바뀌어야 될 여지가 있고 감정인들께서도 조금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층간균열을 그러니까 10년 넘은 아파트에서 외벽균열 보수하는 현장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보수를 하냐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외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막 이렇게 좀 홈이 많이 파지거나 균열폭이 큰 데는 이제 그 뭐 이렇게 해서 뭘 메꿔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이렇게 줄 타고 있으면 발로 뻥 차가지고 쭉 갔다가 쭉 오면서 쓱 2번 발라요. 그게 층간균열 보수예요. 0.3 미만은 표면 처리로 한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시공을. 근데 지금 아파트 40층, 50층씩 짓는데 그 위에서부터 전부 다 그 홈 파가지고 어떻게 충전식으로 보수합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공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감정 실무지침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침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감정인들께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주신다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40년 된 아파트에 층간균열 없다. 시공만 철저하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레이턴스 뭐 이렇게 처리 잘하고 뭐 이런 데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공 철저를 기하셔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제가 건설사에서도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뭐 이런 데서 많이 해요. 그럼 들으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래 저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서 또 현장 가시면 까먹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걸 또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의의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기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2년 전에도 그랬지만 꼭 왜 저를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 들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 지루한 강의 1시간 반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들으신 내용들이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